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는 광복절 특사 OST로 나왔었던 송유나 배우가 불렀던 분홍 립스틱입니다. 오늘 장 제 초이스 예측하시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그룹주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과 수요 부족 그리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장하다 2차 전지주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습니다. 먼저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도 6%대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BM 7.6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무려 두 자릿수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2차 전지 모든 종목들 대다수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2차 전지 종목들 그동안 정말 약했던 이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띄워주시죠. 길을 못 펴던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이유인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된 캐즘 여파, 전기차 캐즘 이 얘기 정말 지겹게 들어왔을 텐데요. 테슬라 등 부진한 실적에 그동안 약세 흐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줄 하향하기도 했었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 1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낮춰 잡았고요. LNF에 대해서는 현대차증권에서 11만 원까지 그리고 오늘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에서 9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2차 전지 종목들 약세의 이유가 됐는데요. 오늘 장 반등의 이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군들만 강했다라고 보긴 힘든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69% 반등을 보여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고요. 전기차 종목들 랠리 현상 나타났습니다. 보신다면 테슬라는 3%대, 리비아는 6%대, 루시드는 무려 8%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종목들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나라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면 전기차 종목들 조금 정책적인 효과를 못 받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의 확산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는 우려감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과 2차 전지, 신에너지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제가 앞에 오프닝 때 불렀던 것처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여전히 좀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확실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2년 고점 대비 현재 구간에 리튬은 15% 빠졌고요. 지금 니켈은 1%대 마이너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과 대비를 했을 때는 87%, 65% 뚝 떨어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하방은 더 열려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 배터리 갱파를 증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는 힘들다라는 내용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빨간불은 무척이나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우리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이 시간 체크해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의 추천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복절 특사의 분홍색 립스틱에 대해서 부르면서 출발해봤는데 대표님의 초이스로 제가 노래까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건 시장이 반등을 해줬어요. 주간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보여주면서 월요일의 낙폭을 모두 다 회복해내지 못했지만 정말 반가운 빨간불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상승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에서는 충격 완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에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 코스닥 지수가 2.5%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1%, 2% 지수의 상승이 뭐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고 뭔가 우리의 손실이 폭이 줄어들고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들을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어떤 희망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소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매매 현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을 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강한 매수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뭐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 매수가 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과감한 매각이 실현되고 또 이 매도가 된 종목들이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회귀가 됐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옵션 만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형주로 좀 이렇게 매수가 갔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금요일 이제 막판까지도 코스닥 쪽에서 빨간불이 조금 더 들어와 있었고 여기 이제 매수세가 유효했다라는 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즉 우리가 실적이 탄탄한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강소기업이 실적이 탄탄한 기업,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략을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폭이 생각만큼 그렇게 탄력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아직까지는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방긋 웃는 뭐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한 주의 마무리였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긋 웃을 수 있게끔 시장의 모멘텀이 확실히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 체크가 되면서 오늘 이제 제 초이스랑 덕호 대표님의 초이스랑 좀 겹치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과 SOL 들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초이스 종목부터 여쭤보고요. 2차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일단 제가 선택한 종목은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SO일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종목 제가 오늘 초이스를 하기도 했었고 이 섹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증권사도 있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떤 쪽일까요? 일단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7월 말부터 해서 고점을 찍고 사실 많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여전히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 지금 계속 발효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어떤 분은 이제 매매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투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뭐 6개월, 1년의 수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5년, 10년 이상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등이 빠르게 나온 것은 기술적 저점에 대한 부분의 매매에 의한 반등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동차상에서도 이제 광고주 특사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반영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에코프로의 이동차 회장이 만약에 이제 사면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 특사로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모든 2차 전지가 주목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LNF입니다. 사실 에코프로와 LNF에 대해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 자본 비율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옥석가리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LNF가 작년까지 하더라도 2차 전지 계속 빠질 때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버텼던 이유는 그래도 중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은 좀 버텨줬었는데 지금은 중국 자본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적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현 스탠스에서는 사실 주가가 단기 반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을 때는 일단 해석을 여러 가지 테마를 보시고 계실 텐데 일단 핵심은 전기차 자체가 많이 팔렸는가 덜 팔렸는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에 자동차 판매 실적 중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 내수 판매 차량의 전체 자동차 대수는 줄고 있다는 걸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즉, 기존의 내연기관을 쓰던 차에서 전기차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이거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지금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했었던 현대차, 기아차의 많은 자동차들이 팬데믹으로 해서 미국의 딜러들이 활동을 못 나가다 보니까 그 차량 물량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국내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올해 현대차의 실적이 2020년도 상반기에 만회할 수 있던 근거는 해외로 가기 위해 있던 물량들을 국내로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실적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리튬 소재 값이 계속 후퇴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광산 기업들, 광물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업재정 자체로 구조조정을 계속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리튬 생산 채굴량은 계속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가격 경쟁력의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배터리 시장이 중국 제품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줄다리기 싸움이 또 한 번 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 서구 청라에서 BMW 차량이 뭐 벤츠 발화가 차량이죠. 벤츠 차량이 네. 발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를 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기업이 이 NCM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하고도 굉장히 배터리 탑재 이런 부분들 협의를 많이 했었고 거래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2018년도가 되면서 중국의 이 파라시스라는 기업과 함께 2차 전지 탑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뭐 일단 합리적 우리가 이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조금 애매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의 지금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인사들 중 몇 분이 이제 또 중국계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우호적으로 대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201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2차 전지가 한참 거론되고 있을 때였지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캐즘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시장 논리로 봤을 때 벤츠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보자라는 입장에서 2018년도부터 협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2011년도에도 화제가 났던 배터리인데 벤츠는 아직까지 이런 저급한 배터리를 씁니다. 뭐 이렇게 좀 과장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국 NCM 배터리가 화재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을 입증한 바람에 오히려 국내에서도 NCM 배터리 지금 우리가 3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뭐 오늘 상상을 했습니까?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반사수에만을 기대를 하고 중국 견제만을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사업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폐는 있지만 지금은 단기적 매매의 관점에서는 가격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들이 마찬가지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섹터가 유리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실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채팅창에 덕호 대표님의 2차 전지 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세라고 보고 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즉 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더 풀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일례를 한번 들어보죠.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제가 좀 배가 아파요라고 해서 왔는데 그냥 약을 주면서 계속 관찰합시다, 지켜봅시다가 아니라 당장 절제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 수술을 받고 나서 뭐 퇴원은 가능하겠죠. 3일 만에 퇴원은 가능하겠죠. 근데 퇴원하고 나서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이전에 해왔던 활동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데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은 이미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을 하면서 자국 산업을 부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세 보복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먹힐 수가 있을까요? 안 먹힙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산 저가의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빨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 있는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R&D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삼성 SDI 같은 기업은 뭐 지금도 폴란드 항구 도시에 지금 항구 도시 인접한 곳에 지금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2차 전지 시장을 공략하는 많은 기업들이 유럽에 지금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가지고 유럽으로 제달을 하는 것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대해서 실제 이제 제조업체라든가 생산지까지도 다 검수하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현재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보호 무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이미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어떤 특정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덤핑을 지원하는 형태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신뢰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의 아직까지 우호적인 포지션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김선비님께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상담을 올려주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진단은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평단가가 22만 1,500원에 들고 계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오신 것 같습니다. 26% 들고 계신데 어째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7%대 반등 보여줬지만 여전히 힘든 구간 속에 위치하고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26%시니까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거의 이 에코프로그램을 보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8월 15일 전까지 광복절 특사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실적 부분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실적에 대해서 악재가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고 계실 테고 특히나 이제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벌써 2년 만에 지금 가격이 80%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지금 당장 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리튬 가격의 안정화된 원인은 일단 첫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리튬 채굴량이 증산을 하면서 나온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할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의 S&P 500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자재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지난 10년간 평균 투자 액수만큼의 캐파를 증설해왔던 것처럼 계속 지금 외형 자체는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리튬 가격이 조금 일시적으로 하락되는 건 일단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급의 안정화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은 야구로 치면은 홈런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원 지주들은 일단 번트로 일단 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7.6%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리튬 배터리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고 각 기업, 2차전지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성장 탄력을 받고 정부에서의 지원 자금들을 받기 시작하면은 리튬 가격을 꼭 쓰지 않더라도 니켈 배터리나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의 연구 수준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삼아야 되는 기술적인 1차 목표가는 19만 원이 돼야겠죠. 대신 이 19만 원의 1차 목표가가 도달을 했을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저는 일단 지금 26%의 비중을 15% 이하로 최대한 좁힐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임의 소비재고 사치재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되고 있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는 사람도 줄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외에 좋은 리튬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폭풍을 쉽게 막기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굵직한 이 2차전지 테마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 계좌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7년 동안 내가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도 봐요, 지금도. 근데 단기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 시즌 전까지의 시장의 매수세에 초점이 박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지금 더 공격적으로 제시드리긴 어려운 19만 원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만 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만일 3주 이내에 돌파가 빠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19만 원 선 지지가 되는지가 당연히 확보가 돼야겠죠. 근데 만일 확보가 되지 않고 계속 17만 원, 19만 원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일단 19만 원 선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상방 20만 원 선을 목표를 잡으신 다음에 조금 빠졌을 때 비중을 살짝 늘리셨다가 올라가면은 비중 덜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이제 우리가 스윙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스윙 매매를 하기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도달되면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으로 먼저 가지고 계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를 19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반등이 나온다면 일부는 현금으로 들고 가자라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고고씨님께서 질문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보다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BM이라던가 LG 엔솔, 에코프로 등은 공매도 잔고가 어마어마한데 외국인은 왜 쇼커버를 안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거는 중국 정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먼저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국가가 금리를 가장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중국 내에서의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2차전지 쪽이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그러면 캐즘이 정말 직격탄을 맞는다면 누가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을까요? 그만큼 시장의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이나 국가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리튬 광물의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동의 뭐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됩니다. 얘기가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게 뭐 흥구석유나 이런 한국석유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진율에 대해서 특히 레깅에 대한 효과를 극단적으로 좀 시장에서 반영되는 게 바로 이런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작년 6월 말부터 해서 7월 중순이었던 우리가 이제 이 가격에서 우리가 2배가 지금 뛰어넘은 게 불과 시간이 2주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무작정 이 종목을 들고만 간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을 때 반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섹터도 매매를 해놔야지 우리가 이 손실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가 아직 남은 것도 여전히 이 중국 시장의 타격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글로벌 IB들의 판단일 것이다라고 저는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공매도의 영향권보다는 앞으로 향후 시장에는 대선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이후부터는 이런 공매도의 영향에 조금 더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대선 정책이 아니라 금리의 동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동향을 조명을 받고 있을 때 주시해야 될 거는 9월 그리고 12월 FOMC에서의 발언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IMF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세계 경제 성장률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한 매매 관점을 조금 더 변경하든 아니면 고집하든 하는 방향이 갈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조금 전에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이 잠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오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 S-오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유를 하셔야 된다 혹은 이제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S-오일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은 통상 경기가 경색되어 있을 때 가장 소비가 줄어드는 제품이 석유화학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에서는 화학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솔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차량을 탑승하는 그 건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중동 위기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연임이 확정될 때까지 이 전쟁을 말 그대로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끌어당길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미국이 지금 중동에 갖고 있는 외교적 입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반미, 반서방 국가들에 대한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을 탄탄하게 잡고 있던 이란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말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이번 주말인 12일 그리고 이제 13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날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동권에서는 너희 유대민족 너희 뭐 선민사상 믿고 까불더니 네. 너희 역사적으로 혼났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뭐 지금의 어떤 정치 외교 군사적 전문가분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일단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S-오일을 비롯해서 유가의 일시적 상승에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4월에 4월에 이제 영사관 폭격이 있었죠. 영사관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계속 이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레깅 효과를 좀 더 기대하려면 유가가 더 떨어져줘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 발발하면서 미국이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결국 꺼내들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종료하는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에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최대 규모로 지금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했다고요. 저는 이게 좀 씁쓸한 얘기지만 이게 네. 마지막 일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지원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거의 인적 자원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군사 자원이 많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지속이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쟁 평화 협상이 되는 순간 뭐부터 시작될까요? 러시아는 다시 증산을 시작하면서 싸게 갖고 있는 천연 자원들을 무진장 파내기 시작할 겁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이런 국가들도 증산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레깅 효과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026년도에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 게 SO일은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6년도에 완공을 해서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코스트 커브를 내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SOL도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그런데 이 석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왜 SOL인가라는 질문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12일, 13일을 기점으로 WTI라든가 석유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우려점도 남아있는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죠. 그런데 그 중에서 SOL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변동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호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시장이 아닐수록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 지분율이 유지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인데, 일단 SO일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람코가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코조차도 지분을 축소했던 때가 언젠가 보니까 지난 이제 4월 고점이 달성했던 이때가 이제 지분율이 약 79%까지 올라왔던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SO일 아람코보다는 다른 이제 투자 외국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일 오늘장 초이스로 만나봤는데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02325-810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답답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단가 알려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구텐탕님의 종목입니다. 메디톡스고요. 179,900원, 15% 들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원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휴젤이랑 소송 공방 어디가 유리한 건가요? 만약 메디톡스가 이긴다면 수혜는 독보적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톡스 논란이 굉장히, 보톡스에 대한 이제 균주 소송이 늘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톡스가 낫냐, 휴젤이 낫냐, 아니면 뭐 대웅제약이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적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어느 한쪽을 선택할 거라면 저는 한쪽을 선택하지 말고 양쪽을 모두 택해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일례로 제가 자주 이제 좀 사례를 들었던 케이스 중 하나가 이제 한국형 신형 구축함 사업인 KDDX 사업 관련해서 2월에부터 해서 선정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지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어차피 어느 한쪽을 선택할 거면 둘 다 양분해서 사셔라. 네. 만약 방산수주 쪽을 보신다면은 두 개를 나눠서 사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구축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비 쪽이 실제로 구축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가져갔었죠. 근데 오히려 유지보수 정비 쪽이라던가 개선 쪽 그리고 이제 수리소 운영이나 이런 거는 또 하나오션이 또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 한쪽을 무조건 못 먹으면 죽는다라는 개념이 아닌 두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득이 생기냐 아니면은 생길 걸 좀 뺏기느냐의 느낌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뺏긴다는 느낌에는 차익 매물이 좀 빨리 나와요. 대신 얻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가 단가는 상승하지만 결국 이 주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대웅제약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시총에 비례해서 좀 규모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디톡스 주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메디톡스가 사실 휴젤만큼만 주가가 같다면 너무도 좋을 텐데 휴젤은 홀로 서기로 너무 혼자 날아간 느낌이고 메디톡스는 그동안 계속 소외만 많이 받았다는 기분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되세요. 15% 정도가 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느 한쪽을 편중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 소송권과 관련돼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양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총액이 뭐 3조 2천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시총이 그래도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지금 휴젤이 뭐 주가가 계속 연일 상승을 하면서 또 시총도 같이 커진 격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은 결국에는 시총이 크고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고 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당연히 시장은 손이 먼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이라면은 말씀하셨던 것은 15% 비중이다. 그러면 한 9% 정도는 한 10% 정도는 뭐 휴재를 담으시고 5%는 메디톡스를 선택해서 일종의 매매 전략을 운영하시는 것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균주 소송 관련된 부분, 보톡스 소송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전략 파해법이라면 네. 저는 이 양자를 모두 배분하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히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살짝 줄이고 5% 정도는 휴재를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서전기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7,800원 5%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 볼 수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7,800원이면 고점에서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이 8,450원인데 한참 올라가다가 조금 미끄러질 때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서전기전은 저도 좀 손은 잘 안 가는 종목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총이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좀 놀이터처럼 이렇게 좀 몇몇 매수 주체들이 좀 놀이터처럼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 쪽의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원전 수혜를 비롯해서 에너지 설비 자체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실적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서전기전 제가 실적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2022년, 2023년이 이제 21년, 22년, 23년이 모두 적자였어요. 모두 적자인 상태였고 다행스럽게 작년 말에 한번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가 이번 1분기 때 다시 이제 적자로 돌아서게 됐고요. 걱정되는 거는 지금 부채 비율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지금 늘어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미 지금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비싸게, 그러니까 사채 같은 회사 사채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높게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기가 도래할 때 그만큼의 성장을 빨리 하지 못해서 상환이 안 된다라면 혹은 사채를 이제 누군가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만기이 돼서 이거 연장 투자 안 하겠다. 이거 일시금으로 돌려달라 하는 순간이 그때가 항상 위기가 오고 디폴트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서전기전이 지금 최근에는 주가의 민감도는 좀 빠르게 올라온 것이 일단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구리 가격의 회복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8,900달러 정도 됩니다. 톤당 8,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900, 800 정도의 구리 가격이 형성됐던 구간은 4월 초입니다. 4월 3일 정도가 8,900달러 정도가 이제 슬슬 돌파하기 시작했던 구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닥터 코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미 주가는 20% 이상이 25% 이상이 먼저 현행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됩니다. 대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도 충분히 많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목표 주가를 기존에 매수하셨던 7,800원의 단기 돌파를 노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 확연하게 좁히셔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이 종목을 굳이 꼭 잡고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내가 이 전력 쪽에 대해서 한번 기대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기업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산일전기죠. 네, 산일전기인데 실제로 변압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매출을 주로 잡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 자체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이 상장되기 전부터 이 공모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가 풀리면은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제가 이 종목을 참고는 하시되 이 종목에 베팅을 하시라고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전기전으로 마무리를 좀 다시 지어보면 지금은 목표 주가를 일단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올 때까지 이 매매가 올라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오늘 96,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지난 7월 달에 원전주 테마 한참 받을 때가 85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상향 버퍼를 잡는다고 하면은 6,500원까지는 매수세가 회복됐을 때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증시 유동이 계속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5,000원이 깨지면은 과감하게 이탈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비중이 5%시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단기 변동을 이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시장이 다 대폭 조정을 받았을 때 잡을 수 있는 테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500원 제시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산일전기 추천을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모르던 곳인데 공부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옥님의 태광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오늘 변동성이 무척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 오늘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9%까지 올랐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밀려 내려왔고 결국에 이슈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좀 쇼크가 나오면서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빠졌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단가는 15,700원이고요.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조선 기자재 쪽도 포함이 돼 있고 뭐 원전 전력 설비 쪽도 돼 있고 가스 플랜트도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광 밴드 있잖아요. 네. 이 태광 밴드 때문에 이제 지주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 급등을 했다가 빠진 모습은 좀 아쉽기는 하죠. 그쵸. 근데 급등을 했던 원인도 그러면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주가는 오히려 오늘 강세를 보이느냐. 네. 이거를 이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태광을 비롯해서 태광 밴드가 상승했던 원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테마가 오늘 한 번 더 기사가 그쵸. 나왔어요.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물어보시는 분들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테마가 내년 6월 20일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월 20일 이후부터는 한일 공동 개발 수역에 대한 일방적 한 국가의 일방적 파기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당연히 일단 뭐 이 7광고에 대해서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마당에 딱 잘못하면 일본에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거는 테마성으로 계속 지금 시출을 했는데 매장량이 얼마가 나왔고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드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있어서 본격적인 탐사가 이제 완료되고 이제 생산이 되는 거는 오히려 시간이 2027년도부터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26년, 27년 이후로 계속 미뤄져 있어요. 25년까지는 탐사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라는 거는 공동개발 수역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도 계속 탐사가 이미 진행됐었고 일본에서는 단독으로 탐사선을 계속 보내면서 지금 내용이 얼마나 매장이 돼 있는가를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테마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태광은 오히려 지금 실적보다는 테마 강세가 나왔을 때 빠르게 차익을 만들고 네. 다시 이제 잊혀졌을 때,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미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잊혔을 때 접근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잡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태광이 오늘 올라가다 빠진 것은 올라간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대신 실적 발표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던 다른 기업으로 조금 더 매수가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일단 15,700원이시네요. 16,000원까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결국 테마에 의해서 견인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당장 손절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빠진다라고 하면 13,8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태광을 비롯해서 지금은 뭐 화성밸브 이런 기업들이 더 잘 가잖아요. 주목받았던 기업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나는 쪽으로 다 지금 몰려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의 가능성만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런 테마 투자를 뭐 독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태광은 일단 손절가는 13,8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들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종목으로는 지금 유니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님의 종목이고요. 8,110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으시긴 한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칠러 장비 매출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그래도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반도체 쪽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가 딱 고민이 되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칠러 장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니셈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그쵸.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비 투자는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재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번에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업에 대한 비용이 너무도 들기 때문에 투자를 축소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쿠팡 예전에 상장 전에도 계속 적자 기업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적자가 어마어마한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자, 실제 그 적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배송비 다 회사가 부담하면서 회사는 뭘 매출로 잡았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실제로 어떤 선제적인 어떤 구매 서비스 그리고 이제 배송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처음에
이 비싼 영화 사들여가지고 고작 1,000원, 2,000원에 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게 만다는 게 지금 비디오 빵이 너무도 많은데 이걸 누가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 부담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주도권을 잡게 그쵸. 되죠. 이걸 봤을 때는 지금 AI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도권 경쟁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의 목적은 절대 중국이 이걸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중국은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것이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쉽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틱톡에다가 계속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권한들을 요청하니까 틱톡 금지해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AI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가 자체가 반응을 하냐 못하냐의 기점으로 봤을 때 유니셈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는 일단 이전 고점을 단기 돌파를 하기에는 연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사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기점이 결국에는 9월에 방향이 한 번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빅컷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 나와주는 게 저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아직 미국 경기가 극단적인 처방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준이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9월까지 조금 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8,100원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가격을 잡으신 때를 제가 한번 잠깐 보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을 쳐내시면서 그래도 이 종목이 연초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회를 잡으신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로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번 더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동안에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유동들 그리고 이 매매 체결량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단 유니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8월 2일, 8월 5일 날 대량 매수가 이미 들어왔었어요. 그 말은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8월 2일, 8월 5일이 급락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했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8,000원 이상까지는 조금 더 단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8,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었던 유니셈까지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번 주 한 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번 주에도 고생 많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지표들도 있고 중동발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은 건지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이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장이 회복하는 와중에 종목이 안 가는 장세인지 종목은 가는데 시장이 안 가는 장세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오늘 시장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이 충격을 좀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하락장이 나왔던 지표만큼을 오히려 이제 회복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정말 투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잡고 접근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정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인간 지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외국인들이 사나 안 사나?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고 있는 와중이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이 훨씬 한국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 종목을 왜 사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중단기 투자를 할 건지 연내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정말 3년,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계좌에 담아 놓으시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급등해도 이거 왜 사고 있었더라? 왜 갖고 있었더라? 하시다가 어버버 하시다가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장기 전망이 바뀌면은 장기 투자 계좌도 축소가 되거나 혹은 방향이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분리된 계좌에 따라서 또
종목별 대응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계좌별 대응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전략을 세분화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별 맞춤 자산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통상 뭘 가지고 있죠?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인버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죠. 지금 8월 5일 날 이 급락장 나왔을 때 나는 곧버스 과감하게 매수했다라고 하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오히려 8월 6일 날 더 떨어질 거야. 인버스 사겠다 했다가 손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투기와 투자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락에 강한 투자 상품이 또 있습니다. 물론 주식만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은 주식만 갖고 승부를 완벽하게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인 만큼 자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지금도 충분히 비중 확보를 준비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에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 7시에 이대리에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